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 아시죠?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생각지 못하게 좋은 일로 되돌아오는 경험을 하잖아요. 저는 그 전화위복을 더 크고 특별히 느끼게 되는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사연 속 주인공들이 함께 이 채널을 들으며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시기에 특별히 이 채널에 사연을 보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시어머님과 친정엄마이십니다. 아마 이 사연을 읽어주시는 목소리를 들으면 소녀처럼 좋아하실 거예요. 두 분이 점점 더 소녀 같아지고 계시거든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식사 한번 같이 하기도 어려운 사돈 사이에 어떻게 같이 지내시는지 궁금하시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각자 회사 친구들이 주선한 소개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던 지역도 서울을 중심으로 끝에서 끝인 지역이었고 학교도 전혀 다른 지역이었기에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 후 막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만난 사람들이었죠.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대학교 때 만나던 남자친구들이 있었지만 뭐가 그리 안 맞았는지 오래 만나보지도 못하고 헤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연애를 제대로 해본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만난 여자친구가 처음이자 마지막 연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른 점에 끌렸던 걸까요? 저희는 너무나 다른 서로에 대해 질문을 하다가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런 점들이 끌려 세 번인가 만나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연애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거리가 멀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고, 저녁에 잠깐 통화하다가 잠이 들 때도 있고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처럼 주변 환경이 못 받쳐주더라고요. 아마 둘 다 초년생이라 더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한쪽이라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질 못했죠. 남의 돈을 버는 일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 맞는 날 만나는 나들이 친구 같은 기분이 들고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에 서로 충분히 상의한 후 만난 지 4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어른의 연애구나 하고 느껴질 만큼 원망하거나 싫은 느낌 없이 잘 정리를 하게 되었죠. 그 후로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워낙 치열한 분야라 한눈 팔 기력도 없더라고요. 그러고는 대리라는 직함을 달 때까지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해주는 소개팅에 안 나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너 이제 그만 연애할 때 안 됐니? 일도 좋지만 데이트를 해야 시집도 갈 거 아니야?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좀 귀찮더라고요. 쉬는 날에는 좀 편히 쉬는 것도 좋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에게 효주 씨 잘 지내요? 저 한동현입니다. 그냥 생각나서 연락해 봤어요. 나 다음 주에 출장 가는데 필요한 거 없어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헤어진 지 5년 만에 다소 생뚱맞은 그 연락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으니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네요. 출장 잘 다녀오시고 나중에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설레더라고요. 남편은 그럼 출장 다녀와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래처 직원 같은 답장을 남기더니 며칠 뒤에 정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통화는 반가운 옛 친구와 하는 통화처럼 반가웠고 즐거웠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는 전보다 더 설레었고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연락하다 보니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붙어 있자 싶어 제가 먼저 동현 씨, 우리 결혼해. 우리 엄마가 세 받으시는 집 이번 연말에 계약 만료래. 우리 각자 회사에서 중간 지역이니까 살기 괜찮을 거야. 우리 좀 붙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청혼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모은 돈이 많지는 않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고 위축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좀 괜찮게 살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초3이 될 무렵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남편보다 3살이 많은 형과 남편을 키우시느라 시어머님께서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각자 알아서 먹고 살자는 생각에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 등록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대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도 군대 다녀오시기 전까지는 그러셨는데 갑자기 군대 동기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인생은 한 방이야. 언제까지 월급 받아먹고 살래? 라면서 집에 돈을 가져다 쓰기 시작하셨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을 좀 버는 것 같더니 점점 어머니께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서 남편 돈도 쓰더랍니다. 내가 이번 것만 잘 되면 줄게. 라는 말로 가져가서는 갚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남편은 평생 두 아들만 보고 사신 어머니가 안쓰러워 형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줬나 봐요. 형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형이 용돈 하라며 준 돈으로 몇 달을 지내본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사업이 나름 잘 될 때 결혼을 해 정확한 형의 사정을 모르는 형수님과 조카들 생각에 돈을 안 빌려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연애나 결혼은 자신과는 먼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잊히지 않더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했고 감사하게도 2년이 닿았다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더 열심히 돈 모아서 결혼하면 안 될까요? 내가 너무 미안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누가 조금 더 가지면 어때요? 우리 아빠 택시 운전하시는 거 알죠? 한 푼 두 푼 버는 그 돈 모아 우리 엄마가 마련한 집이고 난 그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부모님도 그러라고 사두신 집이라고 하셨어요. 살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갚으면 되잖아요. 우리 나이도 있고 같이 모으면 더 빨리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라며 강력하게 결혼을 어필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말에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말아달라고 하고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까도 싶었지만 기다리기로 약속을 했으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기다리며 2주가 지나자 아, 이 남자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구나 싶어 헤어진 걸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 토요일 밤에 술을 잔뜩 마시고 남편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이대로 헤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나 못 헤어지겠어요. 라면서 울기까지 하는 남자를 저는 또 끌어안고 우리 같이 어려움을 넘기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헤어지긴 왜 헤어져요? 우리 결혼해요. 라며 달랬습니다. 그 와중에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남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뻗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끌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제 방에 눕히고는 부모님께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며 폭탄 선언을 하고 하룻밤을 재웠습니다. 거실에서 자면서 방에는 자는 남편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나는 걸 억지로 참으며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울다가 잠든 남자가 순진해 보여서 좋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얼굴이 잔뜩 부은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 그간에 저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더니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부족한 부분을 메꾸며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갑작스레 딸이 데려온 술 취한 남자가 인사불성이 돼서 엎혀오더니 아침에 일어나 결혼이니 허락이니 그런 소리를 하니 부모님은 어이가 없으셨겠지만 남편의 진심이 통한 건지 단번에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딱 하나 약속을 받으신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자네 집에 돈을 빌려주거나 주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걸세. 이제 자네 가족은 우리 딸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야. 두 사람이 꾸린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만 지켜주면 되네. 우리도 돌볼 필요도 없어. 우리 두 내외는 몇 년 안에 시골에 귀농할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딸만 잘 챙겨줘. 그거면 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가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을 신혼집으로 하기로 하고 남편이 혼수를 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회사 생활하며 모은 돈은 부모님께 드리고 일부만 제가 가지고 결혼을 했죠. 상견례장에서 뵌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셨습니다. 귀한 따님을 제가 이렇게 준비 없이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제가 일만 잘 되면 동생 사는 것쯤은 보살펴 줄 테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라며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좀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모시는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동생네 부부는 두 사람만 잘 살면 됩니다. 라며 큰소리 치더라고요. 남편도 그 부분은 약속을 받았다며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믿어보기로 했으나 아주버님의 그 허세 어린 말투가 걸리긴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10년간 저희는 걱정했던 것보다 더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님은 고생은 하셨지만 성품이 모나지 않으시고 유하셔서 제가 뭐라도 해드리면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고맙다. 내가 아들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이 많아. 너무 고맙다. 라며 진심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 달리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고 남편 돈도 못 갚으신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명절이나 다른 때에도 제게 뭘 같이 하자 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형님, 이번엔 제가 이런 것 좀 할까요? 라고 여쭤보면 바쁜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와서 놀다가 가. 내가 어머님이랑 오래 지냈으니까 어머님 방식대로 하면 돼. 동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라고 하셔서 조카들 용돈이나 선물로 대신하고는 했습니다. 조카들은 남자 쌍둥이였는데 어찌나 착하고 말을 잘 듣는지 남편이나 저도 예뻐했거든요. 저희 큰아이와 7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매번 귀여워해주면서 잘 데리고 놀아줘 고맙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예뻐해 주셨어요. 아빠는 남편과 낚시도 다니시고 등산도 다니면서 아들이 없어 못한 것들을 하신다며 좋아하셨고 엄마는 사위 사랑은 장모라며 언제나 남편이 잘 먹는 음식을 해서 저희 집에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남편도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본다며 좋아했고 시어머니도 잘 모르시는 음식 취향까지 장모님이 잘 맞춰서 해주신다며 기뻐했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시댁에 한 번을 가면 친정에는 두 번은 갈 정도였죠. 저는 괜히 어머님께 죄송해서 더 잘하려 했지만 형님에 비하면 부족해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우러지며 10년간 저희는 가족이 되었고 큰 문제가 없이 지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운행을 나가시는 날이었는데 엄마가 꿈자리가 안 좋다며 나가지 마시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 주말에 우리 사위랑 낚시 가려면 오늘 쉬면 안 되지. 안전운전 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라고 하시고는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전화를 하셔서 아버지 걱정을 하셨죠. 저 역시도 엄마의 그 전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엄마, 아빠가 택시 운전만 몇 년인데 아직도 그 걱정이야. 비 더우면 들어오시겠지. 우리 신랑이랑 낚시 가시려고 안 쉬신데? 아이고, 둘이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 아빠한테 한 서방 그만 좀 꼬시라고 해요. 라며 툴툴거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두고두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낚시는 언제든 가도 좋으니 무사히 돌아만 오시라고 했어야 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더 하셨죠. 내가 너희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못 가게 말렸어야 했는데 라는 소리를 장례식 내내 하셨으니까요. 너무 아프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엄마와 제가 그렇게 통화를 하고 얼마 뒤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비가 와서인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였는지 아침부터 술을 마신 취객과 택시비로 실갱이가 붙게 되었답니다. 택시가 돌아와 택시비가 많이 나왔으니 돈을 못 내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취객이 말한 그 길은 침수로 인해 지날 수 없어 돌아서 운행한다고 미리 고지를 했더라고요. 블랙박스에 녹음된 것 보니까 그런데도 돈을 주지 않고 취객은 가려고 했고 아빠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 도망치려는 사람을 잡다가 밀쳐져 빗길에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아빠는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취객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로는 미안하다곤 하지만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량 블랙박스에 아빠를 밀치고 달아나는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형량을 받은 피의자는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멀쩡한 사람 이렇게 감옥 보내고 당신네들은 멀쩡히 잘 살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라며 협박을 하고 끌려갔습니다. 피의자 가족들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무슨 억하심정으로 나이 든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겁니까? 라며 큰 소리를 쳐 저희는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감옥에 가는 게 그리 억울한 일인지 따졌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는 형의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해 조치를 취하고 민사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아보고자 노력했지만 가진 돈이 없다며 버티던 그 사람들은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혼자 계실 엄마가 마음에 걸려 매일 엄마 집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 저와 저희 엄마를 찾아오신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더니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죠. 사부인 억지로라도 기운을 내세요. 그래야 사돈 어른이 하늘에서 덜 슬퍼하시죠. 아가, 너도 많이 힘들겠지만 어머니 잘 살펴드려라. 알았지? 라고 하시더니 가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시어머님과 함께 우시더니 사돈 감사해요. 정신 차리고 추스러 볼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후에 엄마는 마음을 추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도 엄마가 혼자 계시니 전보다 더 자주 아이들과 가보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시간만이라도 혼자 좀 쉬라면서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엄마와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아이들 끝날 시간에 집에 와 저녁을 먹고 엄마랑 통화한 후 잠이 드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슬픔과 엄마에 대한 걱정을 감당하기에는 제 마음 그릇이 너무 작은 건지 힘들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사고 소식과 재판 소식에 놀라고 슬펐을 텐데 남편이 어떻게 잘 이야기했는지 의젓하게 엄마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 저희 가족의 노력에도 엄마는 점점 더 어두워지셨습니다. 집에 가보면 집은 정리가 되지 않아 엉망진창이었고 TV는 볼륨이 잔뜩 높여진 채로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이 쳐진 집은 너무 캄캄한데 엄마는 불도 켜지 않고 가만히 앉아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웃거나 즐거워하면서 TV를 보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서 볼륨을 줄여도 잘 모르시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예, 그런데 너희 아빠는 어딜 가서 이렇게 안 오시니? 한서방한테 전화 좀 해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 엄마, 오늘이 며칠이야? 하고 물으니 오늘? 글쎄, 오늘이 2월 3일이던가 하며 달력을 보는 엄마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7월이 지나고 있었는데 2월이라는 엄마의 말에 겁이 났습니다. 엄마까지 정신을 놓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급하게 가까운 정신의학 클리닉에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여러 심리검사와 인지검사를 거쳐 엄마는 급성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가 치매처럼 느껴지는 가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의 병명을 듣자마자 어머님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어. 일단 우리 집으로 모시자. 우리 사는 집 어머님 집이잖아. 애들이랑 지내시면 기분이 좋아져서 증상도 좋아지실 거야. 내가 찾아보니까 우울증으로 발병한 치매는 상황에 따라 좋아진다고 하더라. 라며 본인이 더 나서서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너희 아버지가 기다린다니까. 얼른 가야 해. 라며 불안해하셔서 아이들과 상의 끝에 엄마 집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사시던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들어간 게 티가 나지 않아야 했기에 이사 내내 신경을 얼마나 썼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방도 더 많다고 좋아했지만 저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집에서 아빠가 어디선가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요? 제가 그런데 엄마는 혼자서 오죽하셨을까요? 저희가 이사를 오고 나서도 엄마는 매일 창밖을 보며
아빠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돌아오시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엄마의 우울감은 더 커졌고 치매 증상도 점점 더 심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아빠 소식을 물으시더니 제가 아빠는 이제 못 와 라고 답을 할 때마다 제 어깨를 꼬집으시며 우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점점 화를 내시면서 왜 너희 아빠 새장가라도 보냈니? 그래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라며 저를 흘겨보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남편에게는 한서방 내가 너무 속상해 라며 붙들고 울기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저에게 심술을 내시면서 밥을 안 준다, 빨래에 독을 탔다, 옷에서 뱀이 나온다, 간식이 이상한 짓을 하고 준다라며 이상한 말들까지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달라진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느껴졌는지 전처럼 곁에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신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엄마에게 시달리다 보니 피폐해져 갔습니다.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 가장 저를 속상하게 하는 존재가 되다 보니 정말 마음이 오갈 곳을 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게 나도 어렸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몰라. 어머님과 당신의 이런 반응은 지극히 정상인 거야. 아버님이 너무 좋은 분이셨기에 우리가 더 속상한 거지. 어머님도 조금만 더 지나면 나아지실 거야. 그런데 우리 여보가 힘들어서 걱정이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위로가 없었다면 정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 저로서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아빠가 남편 같은 사위랑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우리가 곁에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제가 아이들과 있거나 남편과 있는 걸 샘을 내듯이 눈을 흘기며 씩씩거리시기도 하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 해방을 놓으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집으로 들어서는데 그 사이에 너무 크게 밀치고 들어와 제가 벌러덩 넘어지기까지 했죠. 그걸 본 아이들이 놀라 울기도 했고요.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엄마가 더 안 좋아질 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들어오는 날에는 혼자 술을 마시고 한숨을 쉬다 눈물을 닦고 잠이 들더라고요. 제가 까닭을 물어도 내가 못나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답하며 울다가 잠이 들 뿐이었고 다음날 아침에도 아무 말 없이 나가기를 며칠 동안 반복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저는 저 사람도 지쳤나 보다. 그래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제 부모가 아닌데 힘들고 지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기는 했지만 내심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그런 건데 그렇게 술을 마시고 올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도 지친 와중이다 보니 여차하면 이혼하고 엄마랑 나 둘이서 버텨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지치고 힘든데 아이들과 남편은 오죽할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속 끓이던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형님께 의외의 전화를 받고 남편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 이야기 들었지? 정말 미안해. 우리도 어떻게 해보지를 못했어. 나도 너무 늦게 알아서 너무 급하게 일이 진행이 됐어. 이 집 팔고 정리되는 대로 우리 친정오빠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로 갈 거야. 가서 오빠 일 도우면서 돈 모아서 얼른 어머님 모시러 올게. 정말 미안해. 동서 어머님 때문에 속상한 거 아는데 우리까지 이래서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말레이시아라니요? 형님 이민 가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아직 이야기 못 들었구나. 어머 어떡해. 동서 사실은 우리 남편 돈 못 물어주면 사기죄로 감옥 가게 생겼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참을 훌쩍이며 형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아주버님이 하신다는 사업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자원을 사다가 우리나라에 파는 일이라고 하셨답니다. 물건은 주고받았는데 중간에 브로커를 하는 동기라는 사람이 자꾸 돈을 가로채 아주버님이 메꾸길 여러 차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돈도 가져다 쓰시고 집안의 돈도 쓰신 거라고요. 저희 결혼하고는 작은 공산품을 가져다 파시면서 벌이가 괜찮으셨답니다. 그간의 인맥으로 그 동기를 배제하고 일을 하셨기에 뜯기는 돈은 없어 그간의 진 은행빚도 갚으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그 군대 동기가 또 바람을 넣더랍니다. 야, 그런 자잘자잘한 걸로 언제 돈 벌래? 내가 그동안 끼친 손실 다 메꿔줄게. 버스랑 자전거로 단위 좀 키우자. 내가 3분의 2 투자할 테니까 너가 3분의 1만 투자해. 라며 아주버님의 명함을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며 투자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그 동기가 주는 돈이 다른 사람한테 빌린 투자금인지도 모르고 그 동기 돈으로 알고 받아 버스와 자전거를 사서 보내셨고요. 물론 아주버님이 투자하기로 한 부분의 돈도 다시 빚을 내 진행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역시나 그 동기라는 인간이 그 물건을 받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투자금이라고 주었던 돈도 아주버님 이름과 사무실을 자신의 것처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돈을 받으며 빚을 진 거였고요. 그렇게 빌린 투자금은 반만 아주머님께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갖고 간 거죠. 물건도 함께요. 그 빚을 오로지 다 떠안게 된 아주버님은 그 동기와 동업자라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일부 변제를 하고 다달이 얼마씩 변제를 하기로 하고 말레이시아로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갈 수가 없어 저희에게 어머님을 조금만 모셔주면 몇 년 안에 와서 모시고 가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에는 우리 장모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나도 장모님 집에 얹혀 사는데 엄마까지 내가 어떻게 모셔? 라며 펄쩍 뛰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할 때 장담한 것 중 하나가 그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두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어머니를 외면하자니 괴로웠겠죠.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어쨌거나 어머니가 보태서 산 그 집을 판 아주버님과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될 일인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여 싫더라고요. 게다가 성취하는 엄마 한 분 모시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부분이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은 좋은 분이셨고 싫지 않았지만 상황 자체가 제가 감당하기에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정말 너무 죄송한데 지금 저희도 엄마 문제만으로 너무 힘들어요. 무슨 사정인지도 알겠고 이해는 하는데 저희도 선뜻 답을 못하겠어요. 어머님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형님도 힘드시겠지만 어머님까지 모시고 가는 쪽도 고려해봐 주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신데 갑자기 외국에 가셔서 적응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건데 내가 너무 냉정하게 말했나 싶기도 하고 남편의 괴로워하는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멀쩡하지 않은 엄마 곁에서 어머니가 엄마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하는 모습이 떠올라 도저히 같이 지내시자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선뜻 아는 체를 못하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점점 더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서는 아이들 방에서 잠이 드는 경우까지 늘어나더라고요. 말로는 제가 겨우 잠들었을 텐데 깰까봐 그랬다는데 본인도 마음이 복잡했겠죠. 그런 남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엄마의 병을 처음 알고 남편은 한치의 스스럼 없이 엄마를 우리가 모시자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저 싫다고만 생각하면서 못된 마음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해주신 좋은 말들과 진심 어린 행동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TV를 보는 엄마 곁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야. 우리 어머님 진짜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우리 신랑은 엄마 문제나 아빠 문제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여기고 먼저 나서서 해결했는데 나는 나 혼자만 힘들 줄 알고 이런다. 뻔히 남편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어쩜 이렇게 못되게 이럴까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 같던 엄마가 사돈 모시고 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그래야 너도 마음이 편한 거 아니야? 한서방도 그래야 속이 좀 편하지. 모질지 못한 사람이잖아. 많이 힘들 거야. 라며
아프지 않을 때처럼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는 엄마가 고마워서 끌어안으며 역시 우리 엄마는 현명해. 고마워 엄마. 라고 하는데 그나저나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안 오시니? 얘 전화 좀 해봐라. 이상하게 늦어 요즘. 이라는 엄마의 말에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엄마에게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말을 건네주는 남편에게 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어머니 모시고 와. 내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해볼게.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해볼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말을 하지 못하더니 제 손을 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울면서 내가 더 잘할게. 내가 100배, 1000배 노력할게. 진짜 너무 미안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미안해. 정신없는 우리 엄마도 아는 걸 내가 너무 모른 척했어. 속상했지? 미안. 이라며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고 아주버님네는 말레이시아로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공항에서 형님은 우시면서 어머님께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따뜻하게 안아주셨고요. 아주버님은 끝까지 남편에게 형이 얼른 제기해서 올게. 금방이야. 라며 웃으며 떠나셨습니다. 혼자만 별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아 좀 화가 났지만 형님 속이 더 속이 아니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조카들도 울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처음에는 연락도 자주 하시더니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도 뜸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아주버님의 연락을 기다리시는 것 같았지만 티를 내진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심심하다고 하시며 이런저런 집안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두시라고 힘드시다고 했지만 노인이 너무 안 움직여도 몸이 굳어 아파 하시며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다 자투리 천으로 주방 발판도 만드시고 엄마의 무릎 담요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마는 어머니가 하시는 바느질이 좋아 보이셨는지 곁에 앉아 컵받침도 만드시고 베갯잎도 만드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아프시기 전처럼 만드시진 못했지만 점점 완성도가 있어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곁에 앉아 바느질법을 일러주셨는데 딸인 저보다도 짜증을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날씨 이야기부터 TV 안 연예인 이야기, 저희 아이들 이야기, 저희 부부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며 오순도순 지내시고요. 그러자 엄마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을 내고 샘을 내던 엄마가 샘도 없이 가족들과 함께 웃는 일이 많아졌고 저에게 짜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눈에 띄게 적어졌습니다. 마치 아프시지 않은 사람처럼 모든 행동들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빠를 찾지 않으신다는 거였죠. 그러다 가끔 낮잠을 주무시고 나오셔서는 저에게 너는 하루 종일 밥도 안 주고 엄마를 굶겨 죽이려고 그러니? 라며 화를 내려고 하시는 걸 어머님이 사돈, 아까 낮잠 주무시기 전에 아가가 국수 끓여줬잖아요. 저랑 너무 맛있다고 드셔놓고는 저녁에는 밥으로 달라고 해서 먹을까요? 라며 말씀을 하시니 엄마는 어머 맞다. 내 정신 좀 봐. 딸 미안. 엄마가 너무 잤나 보다. 출출해서 밥을 안 먹은 줄 알았어. 우리 밥 먹을래? 아니다. 간식을 먹을까?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중재를 해주시는 어머님이 계시니 엄마의 변화가 점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아이들도 다시 전처럼 할머니 곁에 앉아 놀기도 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도 해드리면서 웃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엄마는 짧아졌던 기억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고요. 그러면서 전처럼 집안일을 하시거나 깊숙이 넣어둔 물건들을 다시 찾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변화에 가장 기쁜 건 저였지만 남편 역시 놀라며 어머님께 엄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와,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이제 좀 덜 힘드시겠어요. 우리 엄마 최고네. 라면서 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엄마의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고 하시며 이대로만 좋아지시면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지는 건 금방이겠어요. 시어머님이 너무 잘 챙겨주시는 게 어머니 마음의 위로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니, 덕분에 엄마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을 걸 제가 겁부터 먹고 선뜻 어머니 모시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해요. 라고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아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다 네 덕이다. 어머님한테 내가 뭐 특별히 한 게 있니? 그저 노인네들 노닥거리는 거 매번 똑같지.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말이 통하고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도 정신이 돌아오시나 보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나 심심해서 말상대나 해주십사 하고 곁에서 떠든 것밖에 없어. 나까지 너한테 짐이 될까 싶어서 그게 걱정인 거지. 내가 자식 농사를 열심히는 지었는데 한 놈이 실패다. 큰애한테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그렇지. 내가 뭘 한 게 있니?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점점 더 어머니 곁을 떠날 줄 모르고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어머님과 한방에서 지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돈이나 나나 방 하나씩 찾아야 할 게 뭐가 있어. 같이 쓰면 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흔쾌히 어휴, 그래 주시면 저야 좋죠. 혼자 들어가 자려면 적적했는데 사돈이랑 같이 있으면 적적할 일이 없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짐을 가지고 엄마 방으로 가시더라고요. 불편하시면 안 그러셔도 된다고 말씀드려봤지만 두 분은 혼자보다 같이 하시는 게 좋으시다며 어디든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점점 활동 범위가 커지시더니 요즘은 집 근처 공원까지 산책을 다녀오시기도 합니다. 처음엔 놀라서 제가 뒤에서 따라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두 분이서 물병 챙겨서 잘 다녀오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처럼 웃기도 잘 웃으시고 음식도 잘 하십니다. 어머니는 그런 엄마께 하던 덕분에 제가 살이 부쩍 쪘어요. 음식을 어쩜 그렇게 맛있게 잘하세요. 우리 아들 말대로 엄청나요. 라며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엄마는 신나서 더 열심히 음식을 하시죠. 어머님은 엄마가 음식을 하시는 사이 틈틈이 걸레로 여기저기 닦으시고 빨래도 개키시고 식재료도 다듬어 놓으십니다. 두 분이 그렇게 움직이시면 제가 할 일이 없을 정도랍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두 분이 그렇게 지내시는 게 너무 좋답니다. 외할머니도 전처럼 웃으시고 음식도 맛있게 해주셔서 좋다나요. 큰아빠네가 할머니 모시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요. 형님 내외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달 전엔가 전화가 와서는 이제야 월급 중에서 모으기 시작했다면서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몸 조심하시라고 말을 하고 끊으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 모셔간다고 하면 이제는 제가 싫거든요. 이제는 어머님이 안 계신 집은 제가 도망치고 싶을 정도이니까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제가 착해서 그렇다면서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 행운이야 라고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오히려 남편 덕을 보는 건 저인데 말이죠. 남편을 만난 덕으로 어머님을 만나 위안받고 위로받아 저희 엄마 병도 다 나을 정도라면 제가 그 덕을 보는 건 맞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남편이 잘해주었지만 힘들고 아픈 일이 있고 나서도 변함없이 곁에서 저와 저의 친정을 위해 애써준 덕분에 지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요즘 새 삶을 사시는 것 같다며 좋아하세요. 어머님은 꾸준히 무언가 해주고 싶어 하시고요. 솔직히 어머님까지 모시게 되었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머님 안 계시면 저랑 저희 엄마가 어찌 사나 싶습니다. 진짜 전화위복 아닌가요? 그런데도 다들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다 모시고 사는 거 대단하다고요. 이번 여름에는 엄마와 어머님 저 셋이서 국내 버스 패키지 여행 가기로 예약을 해놓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고 싶네요. 저희가 그 덕을 보면서 더 행복해지고 있다고 말이죠. 남들은 힘든 일이라고 할지 몰라도 제게는 아주 큰 행복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시면 저처럼 전화위복이 될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찾은 복 놓치지 않고 잘 간직하셔서 더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어렵게 되찾은 이 행복들을 더 열심히 지키고 다듬으면서 예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도 굳건하게 다지면서 살게요.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